평소에도 순수했던 오드리는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심장이 덜컹했었다고 합니다. 흑백으로 촬영된 영화이지만 로마의 나른하고 행복한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영화였는데, 촬영을 거듭할수록 감독은 이렇게나 다채롭고 이국적인 로마를 흑백으로밖에 담아낼 수 없다는 데 아쉬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컬러 촬영도 충분히 가능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흑백으로 찍게 된 것이었죠. 하루 동안 두 남녀가 로마 시내를 구경한다는 스토리도 저예산으로 영화를 찍기 위해 만들어낸 스토리였습니다. 그런 영화가 두고두고 회자되는 불후의 명작이 되었다는 것이 참 재미있는 사실이죠. 오드리의 연기력을 가까이서 지켜본 그레고리 팩은 일찌감치 오드리의 스타성을 알아봤습니다. 자신만 크게 부각된 영화의 포스터를 처음 보고는 오드리는 분명 이 영화로 아카데미상을 탈 텐데 나만 크게 나온 건 말도 안 된다며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오드리는 세계 첫 주연작에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따내는 기염을 토했죠. 시상식에서도 특유의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많은 이들을 웃음 짓게 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서는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데다가 수상 발표를 끝내고는 화장실에 갔다가 트로피를 그대로 두고 나오기도 했죠. 야, 너 이번에 연말정산 환급 받냐? 아니, 뱉어야 돼. 닥터가 시급하네. 야, 따라와. 닥터? 무슨 닥터? IRP 잘하는 닥터. 하나 연금 닥터. 퇴직연금의 진단과 처방부터 IRP로 받는 연말. 일순간에 할리우드에 자리매김한 오드리는 이 시기 외모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할리우드는 마릴린 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 섹시미를 강조한 배우들이 인기였죠. 그러다 보니 청순함과 우아한 이미지의 오드리는 신선한 바람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가리켜 여왕 같은 우아함과 소녀 같은 장난기가 절묘하게 공존한다, 막대처럼 가느다란 몸매가 보호 본능을 부른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런 오드리 특유의 가냘픈 몸매는 이후에도 항상 그녀를 대표하는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는데, 사실 이는 유년 시절 겪었던 전쟁의 상처였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리며 앙상해진 체질이 고질병처럼 자리잡아 전쟁이 끝나고도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오드리는 패션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죠.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 사브리나를 찍을 때였습니다. 촌스러웠던 소녀가 파리 유학 후 패션에 눈을 뜨며 세련미 넘치는 여성으로 거듭난다는 설정이었죠. 오드리는 이런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의상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직접 파리를 향해 유명 디자이너들에게 연락하기에 이르렀죠. 이 당시 프랑스는 아직 로마의 휴일이 개봉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오드리 헵번은 무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나주지도 않은 채 거절한 곳이 많았죠. 유일하게 만나주겠다고 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명품 브랜드 지방시의 창업자 위베르 드 지방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드리 헵번을 처음 만난 지방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지방시는 미스 헵번이라는 말을 듣고는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여배우 캐서리 헵번인 줄 알고 자리에 나갔던 것입니다. 캐서리 헵번은 당시 막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오드리와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무려 4회나 수상한 배우였는데 이 기록은 오늘날까지도 깨지지 않는 대기록이죠. 오죽하면 오드리가 데뷔했을 당시 소속사로부터 캐서리 헵번과 성이 같으니 가명을 쓰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말에 오드리는 단호하게 아니요, 저의 헵번은 오드리 헵번이니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당당한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캐서리 헵번을 기대했던 지방시는 잔뜩 실망해서는 의상을 따로 만들어줄 수는 없다며 이미 시중에 나와있는 옷들 중에서나 고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의상을 고르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지방시는 깜짝 놀랐습니다. 뛰어난 안목은 물론이거니와 기품 있는 말투가 더해지며 드레스를 걸칠 때마다 옷이 살아 숨쉬듯 반짝였던 것입니다. 또한 드레스와 함께 착용할 소품이나 모자들도 직접 제안했는데 이 센스에 지방시는 크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드리 덕분에 사브리나는 영화계 역사상 최초로 브랜드에게 의상 협찬을 받은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때 입었던 옷들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영화의 이름을 따서 고위 명사가 되기도 했죠. 발목으로 갈수록 좁아지며 복숭아뼈가 보이는 이 스타일의 바지는 사브리나 팬츠라고 불렸고, 오드리의 큰 키와 잘 어울렸던 플랫 슈즈는 사브리나 슈즈로 불렸습니다. 거의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당 명칭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이죠. 이때 오드리에게 홀딱 반한 지방시는 향후 그녀가 출연하는 모든 영화에 의상 협찬을 하게 됩니다. 또 지방시는 오드리만을 위한 향수를 제작하기도 했는데 이 향수의 이름은 랑테르니, 프랑스어로 금지라는
뜻입니다. 오드리 헵번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사용을 금지한다는 의미였죠. 이 둘의 우정은 40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지방시가 90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던 2018년에도 오드리가 선물로 준 코트를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우로서 승승장구하던 커리어와는 달리 오드리는 남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첫 남편은 영화계의 바람둥이로 유명했던 멜 페러였습니다. 당시 그는 3번이나 이혼을 한 상태였고 인성 논란도 있어 오드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주변의 만류가 이어졌죠. 그러나 오드리는 평생 이 남자뿐이라며 교제한 지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멜 페러는 한물간 배우로 취급되어 러브콜이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오드리는 남편의 복귀를 위해 스스로 정한 금기마저 깨며 한 영화에 출연했죠. 이 영화는 바로 톨스토이의 고전 명작을 원작으로 한 영화 전쟁과 평화였습니다. 이 영화 전까지 오드리는 유년 시절 겪었던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해 절대 전쟁 영화만큼은 찍지 않겠다며 거절해왔습니다. 그런 그녀가 남편의 간청에 못 이겨 어렵사리 용기를 냈던 것이죠. 그나마 전투 장면에 있어서만큼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오드리의 내조는 남편과 공동 출연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영화 감독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왔죠.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을 비롯해 거장 감독들이 제안한 캐스팅을 거절하고 남편이 감독을 맡는 저예산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녹색의 장원이라는 로맨스 영화였는데 사슴을 데리고 다니며 맨발로 정글 속에서 지내는 신비한 여인을 연기했죠. 그러나 이 영화는 제작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참한 수익을 기록하며 혹평을 받았습니다. 오드리 연기 경력 중 처음으로 실패한 영화였죠. 하필이면 같은 해 오드리는 파괴라는 다른 감독의 영화에 출연해 대흥행을 기록했는데 오드리 주연의 두 영화라는 점에서 적나라하게 비교를 당했고 이는 남편에게 열등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오드리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외도를 하기도 하며 이 둘의 사이는 점점 금이 갔습니다. 오드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혼 생활 도중 유산만 3번을 겪었다고 합니다. 개인사적으로는 가장 힘들었을 이 시기 오드리는 오히려 그의 인생작을 찍게 됩니다. 바로 검정 드레스와 큰 선글라스가 전설로 남은 그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이었습니다. 지금껏 연기했던 공주, 수녀와 같은 순진무구한 캐릭터가 아닌 남자들을 적극적으로 꼬시는 치명적인 여자를 연기했죠.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이 영화는 섹시함의 절정이라 불리던 마릴린 먼로를 캐스팅할 예정이었습니다. 캐스팅이 불발되고 오드리 헵번에게 이 배역이 가자 원작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배우라며 크게 실망했었다고 합니다. 오드리 역시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과는 180도 다른 도발적인 여성을 연기하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개봉 후 대중은 오드리의 색다른 모습에 열광했습니다. 특히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이 장면은 영화사 명장면으로 남았죠. to see the world. 이 영화는 제작비의 6배 가까이 벌어들이며 크게 성공했습니다. 특히 오드리가 직접 부른 문 리버라는 노래는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이 영화는 또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명품 보석 브랜드인 티파니 매장의 진열품을 응시하며 유유히 크루아상을 꺼내 먹던 이 장면, 영화의 오프닝이었던 이 짧은 1분의 장면 덕분에 티파니의 뉴욕 본점은 사진을 찍으러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금세 북적거렸죠. 티파니는 이 영화로 큰 홍보 효과를 누렸고 가게 앞에서 크루아상을 먹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자 아예 본점 건물에 자체적으로 카페를 열어 티파니에서 아침을 일하는 세트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훗날 오드리 헵번의 애장품이 경매로 나왔을 때에는 이 영화의 대본이 무려 10억 원 정도에 낙찰되며 역대 할리우드 대본 경매가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 State of Survival. Play now. 그러나 이런 커리어에서의 승승장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사는 오드리를 옥죄어 갔습니다. 이즈음 남편은 일감이 거의 끊겨 경제적으로도 오드리에게 의존하던 상황이었는데 열등감은 점점 커져 질투심으로 번졌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결국 오드리는 이혼을 생각하기에 이르렀죠. 그러나 둘 사이에 어렵게 낳은 아들을 생각하니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오드리였기에 자식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했죠. 아버지는 오드리가 고작 6살 때 집을
떠나 수십 년을 연락 한 통 없었다고 합니다. 오드리는 남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영화계 은퇴마저 선언하고 가정에 충실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둘의 관계는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죠. 그렇게 해서 결혼한 지 14년 만에 이둘은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남편이었던 멜 페런은 3년 후 5번째 아내를 맞이했고 훗날 90살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이 여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오드리 역시 이혼한 지 1년 만에 새 남편을 만났습니다. 9살 연하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이탈리아인이었던 이 남자는 오드리의 데뷔 초창기 때부터 열렬한 팬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난 꼭 오드리와 결혼할 거다를 말하고 다녔었다고 합니다. 오드리는 영화계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걸 재차 선언하며 남편과 함께 이탈리아에서 지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아들이 한 명 태어났고 오드리는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의 삶에 온전히 집중했죠. 이런 가정주부 생활은 1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오드리는 어느새 영화계에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 시기를 가리켜 아이 옆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많은 이들이 어머니가 되는 건 희생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내겐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드리의 이런 평화로운 삶은 결국 남편의 외도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드리가 외출을 할 때면 집으로 당당히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올 정도였고 이를 보다 못한 가정부가 귀띔을 해줘서 알게 된 적도 있었죠. 이 남자의 바람기는 실로 어마어마했는데 파파라치 카메라에 찍힌 여자들만 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오드리는 바로 이혼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최소한의 이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2년째가 되던 해 오드리는 다시 한번 이혼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던 오드리는 정작 남편들에게만큼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오드리는 스위스의 작은 마을로 이사갔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곳에서 오드리는 조금씩 늙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찾았던 것이죠. 거실 소파에 앉아 먹다 남은 초콜릿을 멍하니 응시하던 때였습니다. 오드리는 문득 유년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굶주림의 아사 직전까지 갔던 그 시절 한 군인 아저씨가 건네줬던 초콜릿 한 조각이 문득 생각났죠. 씹기도 전에 입안에서 녹아 없어지던 그 초콜릿의 달달함, 그리고 그 순간 안쓰러운 표정으로 웃음을 지어줬던 그 군인의 얼굴. 이 생각은 이윽고 또 다른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방 직후 오드리의 마을로 물건들을 잔뜩 싣고 와 음식과 구급약을 나눠주던 유니세프의 모습이었죠. 유년 시절 어른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순간들을 떠올리자 오드리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힘없이 도움을 받던 꼬마에서 사랑으로 도움을 주는 어른이 되기로 말이죠. 이후 그녀는 5년간 50회가 넘도록 빈민국으로 향했습니다. 사비를 들여가며 봉사활동에 매진했죠. 이 시절 오드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외면하고 어린 시절을 외면하는 것은 삶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 어린이는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 우리가 대신해야 한다 라고 말했죠. 아이들을 안고 미소 짓는 오드리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유니세프의 후원금은 몇 배로 늘어났죠. 당시 한 광고에서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만난 것은 로마 휴일이 아닌 아프리카에서였습니다 라는 문구를 쓰기도 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생애 마지막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1989년작 영혼은 그대 곁에입니다. 여기서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죽은 자들을 안내해주는 천사 역할을 맡았죠. 이 영화의 주연 배우는 천사 역할에 오드리가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래, 이분 말고 과연 누가 천사를 맡을 수 있겠나 라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짧은 비중임에도 오드리는 10억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았는데 이를 전액 유니세프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행보도 영원할 순 없었습니다. 어느덧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느 날처럼 소말리아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심상치 않은 복통이 시작돼 복귀하자마자 정밀 검사를 받았죠. 결장한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들었습니다. 더욱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살 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이었죠. 수술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오드리는 치료를 포기하고 스위스로 돌아가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강 상태 때문에 스위스로 돌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것이죠. 수술을 받았던 병원은 LA에 있었는데 이미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그녀의 몸은 긴 비행 시간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나섰던 것이 그녀의 오랜 친구 지방씨였습니다. 오드리의 소식을 들은 지방씨는 전용기에 생명 유지 장치를 설치하고 의료진을 함께 태워 LA로 향했습니다. 지방씨는 직접 동행해 기압 차이, 착륙 시 충격 등 세세한 부분까지 각별히 신경 써가며 오드리 수송 작전을 총괄했습니다. 덕분에 오드리는 무사히 스위스에 도착했고 그녀는 이제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작별을 준비했습니다. 약속의 3개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쌀쌀하던 늦가을 날씨는 어느덧 시리는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 날씨가 되었죠. 인생의 마지막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한 오드리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 한 편을 읊었습니다. 이 시는 이런 구절로 끝이 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는 인간의 손이 두 개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한 손은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다른 한 손은 남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앙상한 두 손 중에서도 남을 도와주는 손이 유독 더 컸던 오드리는 1993년 1월 63세 나이에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니 너무나도 일찍 떠난 오드리 헵번이 참 많이 그리웠습니다.